오늘은 땅에서 일구는 바이오 에너지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충북대학교 명예교수 조남석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순서는 첫 번째 지속 가능한 에너지로 왜 우리가 기환해야 되느냐 하는 내용하고, 두 번째로 바이오 에너지의 성장 과정, 세 번째 금후의 대책,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는 결론으로 먼저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속 가능한 에너지로의 기환을 왜 말씀드리냐 하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사용했던 과거의 에너지가 주로 땅에서 생산한 에너지였습니다. 화석 연료가 등장하기 이전의 인류는 자연에서 생산되는 나무나 식물성 기름 등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했습니다. 나무는 땔감으로써 우리가 필요한 만큼 얻을 수 있었으며, 대부분의 나라에서 난방과 치사로 활용했습니다. 과거 인류의 긴 밤을 밝혀주던 호롱불이나 등잔불 등은 식물성 기름을 원료로 사용하였고, 이것의 원료는 주로 콩, 들깨, 아주까리, 동백, 유채 등 식물성 기름을 사용한 이 시절의 등잔불은 바로 바이오 에너지의 원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 에너지는 자연의 순환고리 속에 순응하는 에너지이자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레 얻을 수 있었던 지속 가능한 에너지였습니다. 장작을 떼는 아궁이, 나무꾼의 모습, 등잔불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서울 시내에서는 뗄나무를 짊어진 많은 행렬들이 끊임없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화석연료와 에너지 풍요의 시대를 우리는 맞이하였습니다. 석탄을 시작으로 석유, 천연가스 등 화석연료의 시대가 도래하면서 인류의 삶은 에너지가 풍요한 시대에 돌입하게 됐습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화석연료라고 하는 것은 수억 년 전 광합성에 의해서 생산된 유기물의 잔해가 지질학적 작용을 받아 형성된 가스, 석유, 석탄, 혈류암, 타르, 샌드 등의 형태로 땅속에 묻혀있는 것을 저희들이 발굴해서 이용하게 되겠습니다. 다만 고대 유기물의 퇴적량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화석연료라고 하면 무한정 쓸 수가 있는 것은 아니고, 쓸수록 고갈될 수밖에 없고 지역마다 매장량의 차이가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18세기 후반 영국의 산업혁명을 가져온 전기기관의 동력을 발생시키는 데 쓰인 석탄은 본격적으로 근대 문명을 이끈 원동력이었습니다. 석탄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식물유해가 퇴적 분해되어 층상을 이룬 가연성 탄질함으로써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물질을 지칭합니다. 석탄은 고대 그리스와 중국 등에서 연료로 사용되어 왔지만 18세기 산업혁명과 함께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전기기관 동력원으로서 석탄의 수요가 증대되기 시작하였고 1807년 런던에 최초로 석탄을 이용한 가스 등이 점등되기도 하였습니다. 석탄은 주로 발전용, 열병합과 시멘트 제조 등 에너지원으로 사용되었고 여러가지 화학물질을 만드는 데도 사용했습니다. 예를 들면 연필심, 인공 다이아몬드, 합성세제, 플라스틱, 석탄가스를 이용한 살충제, 의약품을 만드는 원료로도 사용했었습니다. 석유와 에너지 혁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세기에 이르러 석유의 정제 등에 관한 기술이 발달하게 되고 석유는 본격적으로 인류 삶을 발전시키는 핵심으로서의 자리를 찾게 되었습니다. 석유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질시대 미생물 잔해와 진흙이 섞여 고열고압으로 서서히 분해되어 지하에서 산출되는 기름을 말합니다. 페트로리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어인 페트로, 돌, 바위의 의미와 올리움 하는 것은 기름이라고 하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19세기 영의 정류 등의 연구와 20세기 강식기계 굴착에 의한 유전굴착이 시작되고 본격적으로 석유시대가 개막하게 된 것입니다. 1959년 미국 세네사가 강식기계 굴착으로 유전굴착에 성공한 것이 근대 유정의 제1호이자 세계 석유산업의 탄생을 말하게 됩니다. 석유에너지는 문명의 발달과 함께 그 용도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다양화하면서
인류의 핵심 에너지원으로 등극하게 되었습니다. 전등, 가솔린 자동차, 디젤 기관 등의 발명이 잇따르며 그 용도도 다양해졌고 20세기 들어 자동차가 양산되기 시작하여 수요도 급증하였습니다. 가솔린과 경유는 급속히 발달한 항공기와 군함, 고속 디젤 기관 원료로 사용되고 액화 석유가스 LPG는 가정용 연료로 보급되기에 이르렀습니다. 1950년대 중동에서 세계 최대 유전이 개발되면서 석유는 석탄을 대체하고 석유 대량 소비 시대로 가면서 에너지 혁명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석유는 화학공업의 원료로 이용되면서 여러 가지 화학 소재와 아스팔트 등 인류에게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원자재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화석연료의 위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석연료라고 하는 것은 급속한 산업발전을 일으키는 한편 지속 불가능한 에너지 원으로서의 위기를 갖는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화석연료는 한번 사용하면 다시는 만드는 것이 불가능하고 기존에 퇴적되어 있는 양을 소비할 수밖에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인류는 한정된 자원인 화석연료의 대부분의 에너지원을 의존하고 있고 그 사용량은 점차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산업선진국에서 소비하는 에너지의 90%는 화석연료이고 인류는 과거 10년간 사용할 에너지를 1년 안에 소비할 정도로 화석연료의 소비량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석유는 약 40년, 석탄은 230년, 천연가스는 60년 뒤면 고갈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화석연료가 연소하며 방출하는 오염물질과 이산화탄소 등은 자연의 흡수율을 상회하여 이로 인한 환경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게 됩니다. 화석연료가 연소되면서 일산화탄소와 질소화합물, 황산화물 등 오염물질이 발생하여 공기를 오염시키고 스모그 현상 등이 발생하고 특히 황산화물이 대기 중의 수증기와 만나 황산이나 질산으로 변하면서 내리는 산성비는 대지를 오염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대기 내 탄산가스의 농도 증가로 인해서 대기권 기온이 상승하는 지구온난화는 해수면 상승과 기상이변 등의 문제를 유발하게 됩니다. 지난 100년간 지구 표면의 온도는 0.7도가 상승하고 있고 기후변화를 불러일으키는 기상이변은 국제적인 자연재해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스컴에도 도심의 스모그 현상이라든지 기상재해로 인한 홍수라든지 북극곰의 비해 등의 이와 같은 사진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마지막으로 지속가능한 에너지를 우리가 다시 찾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의미에서 다시 찾는 지속가능한 에너지를 얘기하게 되겠습니다. 화석연료 사용에 따른 문제 발생으로 인류는 지속가능하고 친환경적인 연료로 지금의 에너지 소비를 충족시켜야 하는 과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에너지원을 찾으려는 노력은 이미 20여 년 전부터 시작됐고 최근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면서 가수가 되고 있습니다. 화석연료의 대체 에너지는 끊임없이 순환 재생산되면서 자연에 순응하여 오염을 일으키지 않아야 하는 조건을 가져야 합니다. 태양, 바람, 물, 지열, 바이오매스 자원 등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지속 가능한 에너지원으로 보상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흔히 이야기하는 재생에너지, 지속 가능한 에너지, 미래 에너지원으로서 풍력이라든지 수력이라든지 태양광이라든지 원자력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바이오 에너지는 자연 순환의 원리에 순응하고 친환경적이면서도 지속적인 생산이 가능한 이런 재생 에너지, 지속 가능한 에너지 중에서 가장 으뜸인, 가장 이상적인 에너지 자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바이오 에너지란 무엇이냐? 생물 유기체인 바이오매스를 원료로 하여 가스, 액체, 고체 연료나 전기, 열의 형태로 변환하여 이용하는 에너지를 말하게 되겠습니다. 바이오매스는
전기의 생산과 수송용 연료, 천연화학산업의 원료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기존의 농업 생산 인프라를 사용해서 에너지원인 바이오매스를 얻을 수 있고 바이오매스 생육 시 이산화탄소 흡수도 태양을 환경을 정화하고 탄산가스를 고정한다는 측면에서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바이오에너지는 방출한 이산화탄소를 바이오매스를 통해서 흡수시켜서 탄소가 재순환하게 하는 그런 기능을 갖게 되겠습니다. 오늘 특히 이 강연의 제목으로 뽑은 땅에서 일구는 바이오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평생 그 농업을 통해서 생산한 모든 바이오 에너지 원료를 땅에서 일구는 바이오 에너지라고 정리했습니다. 바이오 에탄올을 생산하는 옥수수, 사탕수수 등과 바이오 디젤을 생산하는 각종 동식물성 기름, 배식용유 등은 모두 농업의 산물입니다. 바이오 에너지가 화석연료의 대안으로서 언급되면서 에너지 생산 원료로서 농업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습니다. 농림법을 이용한 바이오에너지는 CO2의 생성과 배기물을 절감하여 환경오염을 정화하고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효과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바이오매스는 매년 생산될 수 있고 친환경적이라는 점에서 각광받고 있으나 식량을 에너지로 이용할 때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좀 더 풀어서 얘기하면 기상이변, 곡물 소비 증가와 함께 옥수수가 바이오에탄올 제조에 사용되면서 에그플레이션을 유발한다, 물가를 상승시킨다라고 하는 말이 생겨났습니다. 여기서 에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에그리컬처와 인플레이션의 합성으로 농산물 가격 상승이 인플레이션을 주도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농작물을 바이오매스로 이용하게 되고 이때 발생할 수 있는 식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가 세계 도처에서 진행 중에 있지만 혹시라도 식량 에너지의 이용을 좀 방해하는 그런 문제를 일으켜서 에그플레이션을 유발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생산량을 확보하기 위한 버려진 불모지를 개간하는 등의 작업과 함께 많은 생산량을 제공하는 농작물 육성 등도 필요합니다. 최근 억새, 버드나무 등과 식물과 볏짚 등 농업부산물, 해조류 등에서 얻을 수 있는 바이오매스 탐색과 이를 전환하는 미생물 연구가 활발하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개발, 바이오매스 생성에 의한 화학약품 처리 등은 우리가 물론 지양해야 됩니다. 거대 억새와 조류 등을 이용한 바이오 공장도 앞으로 생겨날 거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세계의 바이오 에너지의 개발 노력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전 세계는 최근 고유가의 지속과 온실가스 저감 필요성 때문에 바이오 에너지의 생산과 소비 장려에 관련된 정책을 적극 도입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바이오매스와 연료 개발 관련 로드맵을 완료하고 30년 관련 제품의 시장 점유율을 30%로 높이는 목표를 제시하였습니다. 2000년에서 2005년 바이오에탄올 생산량이 40억 갤런 규모로 91년 대비 2.5배 증가하고 있고 생산 공정은 2006년 현재 95개소에 달하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는 전체 에너지의 9.2%, 바이오에너지는 신재생에너지의 4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EU의 바이오에너지 산업 활성화 정책은 생산부터 소비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며 적극적인 지원 단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이오 연료의 경쟁적 확보를 위해 6년간 판매세를 감면하고 생산성 지원을 위한 중간재 수입에 대한 가격 지지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와 영국은 바이오 연료 주유소 설립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하고 스웨덴은 대규모 주유소에 대해서 바이오 연료 주유기 설치를 운동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브라질은 바이오 에너지 분야의 우등세입니다. 현재 거의 유일하게 정부
오염을 받지 않고 생산하는 국가로서 70년대 석유 위기를 겪으며 85%에 이르던 석유의 대외 의존도를 감축하기 위해 바이오연료 개발에 투자하기 시작하여 국가적인 프로그램을 수립, 화석에너지의 사용을 줄이고 바이오에너지의 생산과 소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바이오매스 에너지의 사용은 미미합니다. 2007년 1.98%, 2013년까지 3.17%를 높이려는 계획을 하였습니다. 자원화 및 에너지와 시설 설치 지원으로 자원화율을 90% 향상시켰습니다. 2013년까지 125만 헥타르의 숲 가꾸기를 추진하여 산물을 활용하고 목재 펠렛 제조 시설을 확충하고 인근의 바이오 순환림을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0년까지 에너지를 작업하는 녹색 마을을 600개소 설립하여 마을의 에너지 자급률을 40%까지 높이겠다는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바이오에너지의 성장 내용을 보겠습니다. 바이오에너지의 종류를 보면 농림법 등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과 쓰레기 재활용에서 얻어지는 것으로 구분이 됩니다. 농림업 재배와 농공업의 부산물에서 얻는 에너지로서는 고형 바이오연료, 바이오디젤, 바이오에탄올, 농작물 비생약 그 다음에 바이오에너지 생산 과정과 발생하는 부산물은 회수해서 다시 사용하거나 화학재료 등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공정의 바이오 리파이너리는 석유화학 산업을 대체하기 시작했습니다. 쓰레기 재활용으로 얻는 에너지로서 바이오가스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고 있고 이와 같은 바이오가스를 이용한 바이오 리파이너리 산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바이오매스를 이용해서 바이오 에너지를 만들고 바이오 리파이너리를 이용을 해서 여러 가지 부산물들을 생산물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에너지를 생산하고 그거 말고 이제 디젤, 바이오 에탄올, 부산물로 여러 가지 공산품, 바이오 가스를 이용해서 이런 양돈장의 난방이라든지 또 리파이너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화학 제품, 플라스틱을 비롯한 여러 가지 화학 제품을 생산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형 바이오 연료라고 하는 것이 가장 흔히 우리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바이오 에너지 형태입니다. 농립에서 얻어지는 폐목재, 볏짚, 억새 등을 우드칩이나 펠릿 형태로 이용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펠렛 연료의 가격은 평균 킬로그램 300원, 등유의 52%에 불과하고 주거 산업용 열공급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난방수요가 많은 대관령, 농촌진흥청, 고령지 농업연구센터에서는 목재 펠릿 보일러를 이용해서 동적인 난방비 45%를 절감하고 있습니다. 국내 펠릿 소비는 주거용 30만 톤, 시설 원유 100만 톤, 산업용 100만 톤 등 총 230만 톤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12년부터 전력 생산의 의무 할당제 RPS라는 것을 도입해서 화력발전소에서 고형 바이오 연료인 우드칩과 펠릿을 화력 발전용으로 사용했습니다. 연도별 의무 공급 비율은 2%에서 10%까지 상승하고 독일 등 유럽에서도 석탄과 펠릿을 혼합한 발전용 연료 사용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고형연료 제작용 원료의 안정적 확보가 관건이므로 우드 바이오매스 자원 개발과 대량 생산 체계 구축의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RPS, 의무 할당제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 공급자가 총 발전량 중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발전 비율을 의무적으로 이용하는 제도. 이런 정도의 그 전기를 생산한 공장에서는 의무 할당제로서 이만한 재생에너지원을 사용해야 된다. 그와 같은
어떻게 보면은 의무할당제라고 하는 것은 강제조항입니다. 강제적으로 조치를 해서 이런 바이오 에너지를 직접 에너지 생산에 사용해라. 이와 같은 정책적인 하나의 배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농촌진흥산림청에서는 억새, 버드나무 등 우수 바이오매스 자원 개발을 통해서 농업 바이오매스 자원의 확보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단위 면적당 생산성을 굉장히 높게 하기 위해서 슈퍼 버드나무, 잘 자라는 버드나무, 억새 재배, 그 다음에 이를 가지고 우드칩이나 펠릿을 우리가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이오 디젤이라는 말씀 들어보셨을 거예요. 동식물성 기름을 원료로 촉매나 메탄올을 이용 만들어지는 경유와 비슷한 바이오 에너지로 독일, 미국, 프랑스에서 생산하고 있고 이와 같은 것들을 경유로 대체해서 운반, 판매가 가능하고 인하점이 높아서 폭발 위험성이 적습니다. 경유보다도 동결점이 높아서 5도 이하에서는 유동성이 떨어지므로 바이오 디젤 5, 바이오 디젤 5%, 경유 95% 등을 첨가하여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사용되는 원료는 유체유, 대두유, 팜유 이와 같은 순서로 되겠습니다. 유체유가 가장 많죠. 대두유, 팜유, 동물성 기름 및 그리스 12%, 코코넛 1%, 기타 4%. 바이오 디젤의 생산 과정은 이런 신선한 기름이나 배식용이나 기름 촉매 에탄올 이런 것들을 섞어서 그 에스테르화를 하고요. 에스테를 한 다음에 바이오 디젤과 그리세닌으로 층이 이렇게 분리가 되면 그것을 층을 분리한 다음에 바이오 디젤을 이렇게 분리해서 생산하게 되고 우리나라에서는 2010년부터는 바이오 디젤을 2% 혼합한 BDE라고 하는 것이 주의 중에 있고 2020년까지는 바이오 디젤 7까지로 확대할 방침을 가지고 있으나 원료 수급이 문제로 되고 있습니다. 2007년 0.5%부터 혼합하기 시작해서 함량을 해마다 0.5% 늘리고 있고 바이오 디젤은 앞으로 보급량이 2012년은 38만 킬로리터에 달하게 되겠습니다. 팜유, 콩기름 등의 원료의 72%가 외국산이고 국내 원료의 지속적인 활용 정책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입 의존도를 개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제 곡물 가격의 불안정서, 부족한 원료 공급, 지나친 가격 변동 등이 보급 확대의 장애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그 다음에 해조류 등 원료의 다변화와 공급 안정과 함께 지속 가능한 생산 체계 구축 등 다양한 기초 기반 기술 개발 확충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다음에 바이오 에탄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브라질, 미국에서는 자동차의 사용 중이나 원료 생산에 필요한 농지 부족으로 생산량이 제한되며 곡물 이용에 대한 비난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바이오 에탄올이란 옥수수 등 곡물 또는 억새 등 비식량 작물을 이용하여 만든 에탄올로 주로 휘발유와 섞어 자동차 연료로 사용합니다. 브라질은 70년대부터 미국은 90년대부터 바이오 에탄올을 상용하였고 2009년에 650억 리터가 생산되었고 20년에는 10배로 증가할 예상입니다. 에그플레이션 원인 중 하나로 기아 조장 등 비난이 존재하여 비식량 작물, 나무 등을 이용한 바이오에탄올 개발 노력이 활발합니다. 미국 내 차량의 10%를 옥수수 바이오에탄올로 운영하려면 원료용 옥수수를 미국 내 농지의 3분의 1 이상에 재배해야 가능한 것입니다. 국내에서는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향후 상용화나 주유소 공급 일정은 아직 불확실합니다.
바이오 에탄올을 혼합한 휘발유 도입 계획은 추진했으나 관련 정책, 정부와 정유사 등의 역할 분담에 관한 협의만 진행 중이고 바이오매스 자원 중 자생하는 억새를 수집하고 우수 자원으로 거대 액세 1호를 개발, 대규모 단지를 조성하고 섬유질계 바이오 에탄올 파일럿 플랜트의 구축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이오 에너지를 생산하고 나오는 부산물을 어떻게 이용할까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산물을 재활용하게 되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바이오 에너지만 계산하면 석유 에너지에 비해 비싸지만 부산물 활용까지 감안하면 휘발유 부족으로 휘발유 수준으로 전체 생산비를 경감할 수가 있습니다. 바이오 에너지의 경제성 증진을 위해서 목재 펠릿, 그리세린, 리그닌 등 부산물의 활용에 대한 연구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전분질계 추정 발효 후 얻어지는 폐기물인 DDGS는 일체부도 동물사료로 재활용합니다. 또 바이오 에탄올 생산 시 얻어지는 부산물을 목재 펠릿으로 만들어 화력발전소의 고형 바이오 연료로 공급하고 덴마크에서는 밀집 부산물로 연료용 펠릿으로 재가공하고 있습니다. 바이오 디젤 생산 부산물인 그리세린은 페인트의 PPG, 이게 폴리프로필렌 글리콜 등 공업용과 식품 첨가 및 의약용 원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전분질계 주정 발효 얻어지는 폐기물 DDGS는 Dried Distiller Grains 바이오 디젤의 PPG들은 공업용과 식품 첨가의 원료로 사용되고 순도가 94%, 95에서 99%, 99%의 세 가지로 구분하여 용도가 달라집니다. 산림종합연구에서는 리그닌을 분해해서 균일한 화합물로 변형시켜 플라스틱으로 재활용하는 기술을 개발 중에 있고 덴마크의 동에너지사의 바이오에탄올 시범 플랜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연간 밀집 3만 톤으로 바이오에탄올 540만 리터를 생산하고 물, 효소, 효모에 기초한 간단한 공정으로 생산 비용을 최소화하고 인근 지역의 발전소를 공정에 포함시켜 에너지효를 극대화하시고 바이오에탄올 생산 후 남는 부산물도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목재 펠릿을 1만 3천 톤을 생해서 화력발전소 연료로 사용하고 C5 당밀 11만 11,000톤을 동물사료, 바이오연료, 화학약품 원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이오가스입니다. 전 세계 바이오 에너지의 약 4%가 산업 및 생활 폐기물에서 유래되며 이에 대한 핵심 기술로는 현기성 소화가 적합한 것으로 평가. 세계 주요 에너지원 중 재생에너지의 비율은 13%, 이 중 바이오 에너지가 77%를 차지하고 폐기물은 4% 정도입니다. 농산물을 생산하는 과정에 폐기물 활용 기술 개발을 통해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많은 양의 바이오가스를 생산 가능합니다. 바이오매스는 석유 자원에 비해서 친환경적이나 생산 비용이 높은 단점을 가지고 전 세계 에너지 사용을 한번 보면 천연가스, 오일, 석탄 이와 같은 것들이 대부분이 차지하고 있고 원자력이 6%, 재생에너지는 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13%의 재생에너지 가운데 바이오 에너지가 7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이오 에너지 77%를 100으로 보았을 때 그 가운데 차지하는 임산 자원의 비가 87%이고 농업 자원이 9%, 폐기물이 4%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여기에 이제 폐기물, 젖은 유기물 등을 이용해서 전기와 열을 생산하는 기술은 혐기성 소화가 가장 적합한 것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혐기성 소화라고 하는 것은 메탄 발효라고도 하고 폐수 혹은 폐기물 처리와 동시에 메탄이라고 하는 에너지를 해소하기 위해서 적용되고 있습니다.
폐기물을 이용해서 전 세계적으로 바이오가스가 활발히 생산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세계에서 바이오가스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나라입니다. 1,800만 농가가 이를 이용하고 있고 3,500개의 시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유럽에서 이와 관련한 기술이 가장 발전한 나라로 농장 단위에서 550만 메가와트 규모의 바이오가스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폐기물을 처리하는 기술인 혐기성 소화의 핵심은 산소가 없는 상태에서 유기물을 분해하여 필요한 메탄을 생산하는 것입니다. 유기물 분해는 액체 상태로 변화하여 물을 이용해서 분해하고 산을 만들어 최종적으로 메탄을 생산하는 것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현미성 소화 처리는 옛부터 확립되어 발전해온 기술로 온단한 에너지에서 지역에서 액상 및 반고상 폐기물 처리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과거 중국 등지에서 분뇨 처리를 목적으로 사용되었으나 1900년대 이후 하수 처리, 공장 폐수 처리 등에 응용되고 있으며 대부분 공장에서 고약물 함량의 10% 이는 것이 적용되나 지금은 고약물 함량이 25% 전후인 폐기물에도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음식물 쓰레기와 가축분뇨, 투기가 최근 법적으로 금지됨에 따라 자원화 기술 개발이 시급하고 실정입니다. 음식물 쓰레기의 육상 직매립 금지가 시행 중이며 가축분뇨, 하수온이의 해양 투기 역시 금지되고 있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가축분뇨 자원화 이용을 촉진하고 축산경종 간 연계 구축을 통한 자연순환 농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연간 1,000억 원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현기성 소화를 이용한 바이오가스 생산으로서 가축분뇨, 농업부산물, 음식물 쓰레기를 저장고에 담아서 믹서 및 파쇄 시설을 통해서 현기성 소화기로 옮겨서 소화한 다음에 그로부터 열에너지, 전기에너지, 자동차 연료 등을 회수하게 됩니다. 다음은 바이오매스 기반의 화학산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석유화학산업에서 농산물 바이오매스를 이용한 바이오 리파이너리 산업으로 대전환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석유화학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재생이 가능한 자원은 아니죠. 재생 불가능한 화석 자원이 끝이 나게 되면 고갈이 되게 되면 모든 그런 거기에서부터 얻은 제품은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들을 우리가 재생산 가능한 바이오 에너지원을 사용을 해서 만들겠다. 그와 같은 발성입니다. 농산물은 식량과 에너지원으로서뿐만 아니라 화학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바이오 리파이너리의 중요한 원료로서 공급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주요 화학기업들은 바이오 플라스틱 등 친환경적 소재를 만들어내는 바이오매스 기반의 바이오 리파이너리 산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옥수수, 미식용, 쌀 등으로 얻어지는 바이오 플라스틱은 자연분해가 가능한 친환경 소재로 주목받고 있으며 2050년까지 전 세계 시장은 1.3조 달러 규모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에서 휴대폰 배터리 커버 등의 옥수수 전분으로 만든 바이오 플라스틱을 40% 적용한 에코폰을 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바이오 리파이너리 산업의 특징은 산업적 파급 효과가 크고 환경 오염 저감 효과가 크며 다양한 에너지 산물을 생산할 수가 있고 다만 개발 기간이 길고 투자비가 높고 안정적인 원료 수급이 가장 문제입니다. 식량장과의 갈등 또한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바이오 리파이너리 산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이런 식품 산업, 식품 재료를 이용한 아미노산 생산 등 기존 화학 산업의 대체가 가능하고 플라스틱 재료도 석유화학 제품에 대체할 수 있는 우수한 가격 경쟁력의 우위를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런 많은 제품들은 모두가 바이오 리파이너리부터 생산된 제품입니다. 다음에는 자원순환형 에너지 자립 마을에 대해서 새로운 형태의 에너지 이용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즈니스 커뮤니티 비즈니스라고 하는 개념으로 연계돼서 지역 발전을 주도하고 있는데 바이오가스를 생산해서 생산 그 자체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농촌에서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 다시 말해서 농촌에서 열과 전력을 그대로 이용한다는 거죠. 독일 중부의 니더 작센주 게팅겐 남서쪽에 위치한 윈데 마을은 최초로 바이오매스를 기반한 열과 전력 공업 체계로 전환했습니다. 바이오가스 플랜트 운영을 통해서 전기 판매를 통한 소득, 에너지 작물 재배를 통한 농업 소득 정도로 주민의 구매력을 향상하였습니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연간 3,300톤 감소하고 플랜트를 운영, 관광객을 유치해서 관련된 고용 창출 효과가 창출이 됨으로써 마을 문화를 재정립하게 되었고 세계 최초 에너지 자립 마을로서 명성을 획득하여 연간 30에서 40만 유로의 관광 수입을 창출하게 됐습니다. 오스트리아 귀싱 또한 석유로부터 100% 독립하겠다는 아이디어에서 시작해서 기후변화 해결의 모범 사례로 변신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체를 활용한 바이오 디젤 등 바이오 에너지 생산 시설을 만들어서 475개의 일자리와 42개의 기업을 창출하였습니다. 2008년 지역 에너지의 60%를 충당하고 2012년 100% 자립을 목표로 삼고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어 지역 문제를 해결할 예정입니다. 2007년 3만 명이 생태 관광으로 지역을 방문하는 추가 수입도 발생하였습니다. 독일의 윈데 마을, 오스트리아 귀싱, 일본의 오가와 마을입니다. 다음은 일본 사이타마 현의 오가와는 공적 자금 지원 없이 스스로 바이오가스 플랜트를 설치하고 에너지와 액비를 생산했습니다. 그래서 연간 3,600 입방미터의 바이오가스를 가정용으로 공급하고 액비는 인근에 판매해서 가구당 연간 3,000엔을 절약했습니다. 걸음마 단계이긴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에너지 자금 마을에 대한 연구와 적용이 시작되었습니다. 전라북도 부안군 하서면 등용마을은 중앙집전식 에너지 공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안 시민발전소를 설립하였고 발전소를 중심으로 시민 투자자를 모아서 햇빛 발전소를 만들어 마을 주민 전체 사용량의 60%에 해당하는 전기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는 마을 에너지 사용량을 30%를 줄이고 사용 에너지의 50%를 바이오매스 등의 대체 에너지로 전환하는 계획도 세웠습니다. 전라북도 김제시 공도면 중촌마을은 농업부산물을 이용한 바이오가스 생산 기술이 적용된 국내 최초의 사례입니다. 다음은 바이오가스 플랜트를 통해 연간 총 200메가와트의 전력을 생산하고 이산화탄소를 1,000톤 저감하여 가구당 380만원의 수익이 예상됩니다. 축산 농가에서 나오는 가축 분열을 활용해서 전기와 열, 비료를 생산하고 이를 마을과 농경지에 환원하는 자원순환 농법을 보여놨습니다. 향후 농축 부산물을 활용한 바이오가스 생산이 가시화되겠습니다. 이것은 부안군 하서면의 등용마을의 모습이고 중촌 김제시 공동면의 중촌마을의 모습입니다. 근무의 대책으로서 첫 번째 농업의 새로운 기회가 바이오 에너지를 생산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이오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는 그런 개념이 없었죠. 농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농산물을 생산한다고 하는 개념뿐이었는데 여기에 우리가 에너지를 생산한다고 하는 새로운 개념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이오매스 생산을 위해서 경지 간접, 휴무지 사용, 농업 부산물 재활용 등은 농업 기반을 확고히 하는 시너지 창출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농업의 역할이 1차 산업으로서 지급되던 농업에 대한 인식을 바이오 에너지 원료 생산이라는 새로운 인식 전환을 가져오게 되고 농업의 에너지 산업화를 통해서 농촌의 새로운 소득을 창출하고 기존에 버려지거나 사료로 한정적으로 사용되었던 농업 부산물을 에너지 원료로 사용하면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가 있습니다. 국내 농업 부산물 볏짚, 보리쌀 등이 949만 톤으로서 바이오에탄올을 만드는 우리나라 휘발유 소비량의 22.5%를 대체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바이오매스 안정적 확보를 위한 종합 로드맵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이오매스는 또 다른 유전이자 에너지 주권의 필요 조건으로서 이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종합적 로드맵의 수립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는 좁은 국토 면적을 지녀서 바이오매스 확보가 또 다른 에너지 주권 확보의 문제로 대두되겠습니다. 휴미지 등의 적극적인 이용뿐만 아니라 비식량 작물을 활용한 바이오 에너지 개발 및 해외 생산 기술 확보 등 다각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한 협의체를 설립하고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시각의 로드맵에 수립되어야 됩니다. 해외 생산 기지 등을 통해서 바이오매스 생산 확보는 유전 확보에 버금가는 노력과 투자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공격적 적극적인 R&D를 통해서 원천 기술을 확보해야 됩니다. 우리의 강점을 극대화한 바이오에너지 관련 원천 기술 확보를 통해서 향후 에너지 주권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해야 됩니다. 미생물 강국으로서 바이오에너지 생산비 절감 및 비식량 작물 분해를 도울 수 있는 미생물 개발 연구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야 됩니다. 바이오매스로서 경쟁력이 높은 신작물 개발에도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거대 억새 1호와 같이 일반 억새보다 2배 이상 크게 자라는 실험을 신품종입니다. 또 하나는 소나무를 분해하는 슈퍼 효모를 개발해서 이것들이 비식량 작물을 에탄올 생산에 사용된다고 하는 장점, 또 분해가 어려워서 많은 비용이 들어서 이를 효율화시키는 미생물 개발이 하나의 중요한 쟁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나무는 미국에서 가장 흔한 나무로 또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를 효율적으로 발효시키게 되면 바이오에너지 생산 비용의 획기적인 절감이 가능할 수 예측됩니다. 그 다음에 지속적인 바이오에너지 이용 확대 정책을 마련해야 되겠습니다. 바이오에너지 개발의 핵심인 바이오매스 공급 방향을 장기적으로 수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농경의 이용 효율 증대는 새로운 유전 개발에 투자하여 국내산 바이오매스 공급 비중을 10% 이상 제고하고 초기 시장 활성화에 필요한 바이오에너지 소비 시장 구축을 모색해야 됩니다. 독일의 경우에는 바이오 디젤 공장 건립과 함께 기업체에서 바이오 디젤차를 생산하고 보증한 것이 안정된 바이오 디젤 생산에 기여하게 되었습니다. 결론으로 농업을 통한 땅에서 일군 바이오 에너지로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이오 에너지 원료로서 농림업의 폐목조와 볏짚, 억새를 이용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동식물성 기름을 원료로 만들어지는 바이오 디젤. 그 다음에 옥수수, 곡물, 억새 등 비식량 작물을 발효시켜 만드는 바이오 에탄올. 그 다음에 농산 부산물을 재활용한 바이오 에너지. 쓰레기 재활용을 통해서 얻은 바이오 에너지로 바이오가스. 전 세계 바이오 에너지의 4%가량의 산업 및 생활 폐기물에서 유래됩니다. 또 바이오매스를 기반으로 한 화학산업은 석유를 대체하는 원자재로서 바이오매스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오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생물 유기체인 바이오매스를 원료로 가스, 액체, 고체 연료나 전기, 열의 형태로 변환하여 이용하는 에너지로 농업을 통해서 매년 생산할 수 있고 친환경적이라는 점에서 세계 여러 나라에서 바이오 에너지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중입니다. 바이오 에너지는 고부가가치 에너지 산업이자 농업 부산물을 이용한 부가가치 창출 등 농업, 농촌의 새로운 기회를 주게 될 것입니다. 또 다른 유전자 에너지 주권 확보의 필요 조건으로 바이오매스의 안전적 확보를 위한 종합적 로드맵 수립을 해야 할 시점입니다. 우리의 강점을 극대화한 바이오 에너지 관련 원천 기술 확보를 통해서 에너지 주권 경기에서 우위를 선점해야 할 것입니다. 바이오 에너지 정책을 바이오매스 공급과 바이오 에너지 시장 구축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확대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